안녕하세요. 레이나맘입니다. 여백이라는 것은 종이와 같은 이 벽면에 그림이나 글씨가 채워지지 않고 남은 빈 부분이잖아요. 그 비어있음이 주는 느낌이 참 강력합니다. 여백의 반대는 꽉 채워진 상태인가요? 편지도요, 꽉 채워진 글이면 왠지 대충 읽게 되고요. 여백이 많을수록 그 의미를 담아 잘 읽게 되는데요. 약간 비어 보이지만 그 감정을 채우기에는 충분한 여백. 우리의 삶도요, 잠시 쉬어가는 타임이 있더라도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숙고할 수 있는 좋은 삶의 바탕이 될 거라는 생각 해봅니다. 오늘도 최신 뉴스를 기반으로 오늘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요즘에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뭐니 해도 돈보다 근육이 있어야 부자다, 이런 말도 있어서요. 단백질을 잘 챙겨 먹는 게 누구나 건강을 위해서 하는 일처럼 되어 있는데, 이 단백질을 챙겨 먹어도 부실한 근육, 그렇다면 이 영양소 부족이라는 겁니다. 근육을 키우고 싶은 사람들은 보통 근력 운동을 하고 또 단백질을 많이 챙겨 드시죠. 그러다 두 가지 모두 실천을 다 했는데 근육 성장이 더딜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탄수화물 섭취, 오히려 그 탄수화물을 늘려야 하고요. 휴식 시간, 운동의 강도도 중요하지만 휴식 시간도 그렇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탄수화물도 잘 챙겨 먹어야 운동 능력이 상승해서 근육도 빨리 커진다고 해요. 우리 몸은 고강도 또 저항성 운동을 할 때 글리코겐이라는 이런 에너지원을 사용하는데요. 글리코겐은 간과 근육에 저장된 포도당으로 탄수화물과 수분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단백질 섭취만 늘린다고 해서 근육이 잘 생기는 건 아니라고 해요. 또 힘있게 운동할 수 없으니까 근육 성장도 더디게 되고요. 또 하나는 휴식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휴식이 부족해도 근육 성장이 더딜 수 있다고 합니다. 근육은 운동할 때 근섬유에 생긴 이 미세한 손상이 휴식기에 회복하면서 성장한다고 해요. 근섬유의 단백질이 재합성되는 데는 보통 24시간에서 48시간 이상이 걸린답니다. 이 기간에 같은 부위를 더 자극하게 되면 회복도 느려지고 근육의 성장도 정체된다는 얘기입니다. 근육과 힘줄이 노화되는 65세 고령자는 부상으로 이어지면 특히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요. 운동 후에 근육통이 생겼다면 다음 날에는 다른 운동으로 그 같은 부위가 겹치지 않게 운동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근육에 미세한 손상을 일으켜서 근섬유 단백질이 재합성되도록 했던 그런 자극일지라도 언젠가는 또 몸에 적응을 하게 되는데, 같은 강도로 계속 운동을 하면 어느 순간에는 몸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요. 근육을 계속 성장시키려면 운동 강도를 높여 더 강한 자극을 줄 수밖에 없는데, 들어올리는 무게를 늘리거나 같은 무게라도 들어올리는 횟수를 좀 늘리거나, 근육 운동을 하는데 8주에서 12주가 지나도 근육이 커지는 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운동 강도를 좀 높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단백질만 잘 챙겨 먹는다고 근육이 붙는 게 아니고요. 탄수화물도 좀 챙기시고 또 휴식 시간도 넉넉히 챙기시고요. 같은 부위를 너무나 집중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넉넉히 줘야 한다는 거 알게 됐네요. 집에서 간단하게 또 근육을 늘릴 수 있는 필수적인 운동 3가지를 찾아보니까요. 가성비 갑 스쿼트 운동이 있습니다. 제자리에 앉았다가 일어서되 엉덩이를 뒤로 빼고 오리궁둥이를 만들어서 이렇게 앉는 자세를 취하는 거, 무릎 통증이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앉았다가 일어서도록 합니다. 욕심을 너무 많이 내서 또 무릎 부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처음에는 좀 부담 없이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정도까지만 하다가 조금씩 늘려서 반복을 하는 겁니다.
집에서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동작이라고 생각해요. 또 하나는 플랭크 자세인데요. 플랭크는 머리부터 뒤꿈치까지 일직선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해요. 허리나 엉덩이가 들려 올려지거나 꺼지지 않게 하도록 주의합니다. 근력 수준에 따라서 팔이나 다리를 들어 올려서 난이도를 또 조절할 수 있고요. 한 가지 더 상체를 위한 운동, 이 푸시업이라고 돼 있네요. 팔굽혀펴기는 팔 운동뿐 아니라 또 가슴과 그리고 여러 차례 반복하면 코어 근육까지 상체의 많은 근육을 운동할 수 있는 좋은 운동이라고 해요. 초보자는 좀 무릎을 대고 하는 것도 좋고요. 어깨가 아프다면 바닥에 짚은 손의 넓이를 조절해서 강도를 조절하면 좋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도 있고요. 조금만 시간을 내시면 근육을 유지하고 또 근육을 더 많이 생성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육은 30대가 들어서면서 바로 감소하기 때문에 꼭 운동선수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또 노인분들만 필요한 게 아니라 쭉 이렇게 생활화되면 우리가 탄탄한 몸, 또 건강한 몸을 잘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에어프라이어가 없는 집이 없잖아요. 기름 없이 고온의 공기로 재료를 익히는 이 에어프라이어. 이제는 정말 국민조리 가전 지위에 올랐는데요. 각종 요리 레시피에도 이제는 에어프라이어에 몇 분간 데워라 이렇게 말이 나올 정도로 국민 가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올바른 방법으로 세척하지 않게 되면은 화장실 변기보다 4배 더 더러울 수 있다는 겁니다. 에어프라이어 이용자는 대다수가 종이 호일을 깔고 사용한 후에 이 더러워진 종이 호일만 우리가 버리고 정작 에어프라이어를 세척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는 점에 주목해서 실험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실제로 사용 중인 에어프라이어에서 검출된 이 세균 양이요, 변기보다 4배가량 많았다는 겁니다. 이 해당 연구진은요, 화장실보다 주방이 더 더러운 경우가 많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매일 쓰는 이 에어프라이어가 변기보다 더 더러울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미국 매체 스테이트 푸드 세이프에서 약간의 묻은 기름과 음식 잔여물은 세균이 번성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요. 개미나 바퀴벌레, 이 해충이 번성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최대한 균에 감염될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이는 게 좋은데 닭고기를 통해서 옮길 수 있는 이 살모넬라 균, 이 균이 건조한 표면에서도 최대 32시간을 생존해서 에어프라이어에 들어오는 다른 식재료로 오염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오염된 에어프라이어를 통해서 손이나 기구 등으로 균을 옮길 수 있고요. 고온으로 조리를 하더라도 균이 살아남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주로 기름때가 많이 끼는 팬이나 바구니에 이 세균이 많이 있다고 해요. 해당 부위는 조리 후에 반드시 세척하는 게 좋고요. 세척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바구니와 팬을 분리하고요. 키친타올로 기름을 좀 닦아주고요. 나머지 남아있는 기름은 밀가루를 뿌리고 그 기름이 밀가루에 흡수되도록 합니다. 기름이 밀가루에 흡착해서 덩어리가 만들어지면 밀가루 덩어리를 버리고요. 따뜻한 물과 주방 세제를 한 번 더 씻어내고요. 이렇게 하면 기름기 없이 깨끗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데 이때 주의사항은요. 절대 거친 수세미는 사용하면 안 됩니다. 팬에 코팅이 벗겨지면 유해 물질이 용출될 수 있거든요. 또 본체와 내부 열선은 한 석 달에 한 번 정도 청소하는 게 좋다고 해요. 이때는 소주와 레몬즙을 1:1 비율로 섞은 후에 분무기에 담아서 본체 내부 열선에 좀 뿌려주고 10분 정도 기다려서 좀 때를 불리고요. 그 다음에 키친타올로 닦아내면 됩니다. 열기가 빠지고 나면 이 환기구는 면봉을 좀 이용해서 닦으면 되고요. 그런데 이 에어프라이어 외에도 변기보다 세균이 많은 전자기기로 꼽은 것은요. 스마트폰, 또 태블릿 PC, 게임 조작기, 컴퓨터 키보드, 리모컨 등을 꼽았습니다. 게임 조작기에서는 변기에서 검출된 세균의 평균 5배,
컴퓨터 키보드는 3배 더 세균수가 많았고요. 우리가 자주 만지게 되는 TV 리모컨에서도 많은 양의 세균이 검출됐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그 세균의 최고치는 스마트폰이 꼽혔는데요. 검출된 세균수가 변기보다 최대 8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요. 그래서 청결을 유지하려면 주기적으로 전자기기를 닦아주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팬데믹을 지나면서 이제는 손을 씻고 또 손을 알코올로 닦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지켜지고 있는데 의외로 스마트폰이 가장 더럽다고 하니까요. 스마트폰도 가끔 이렇게 닦아주고요. 또 우리가 멀리 여행을 가거나 이럴 때 이 리모컨이요. 리모컨을 꼭 닦고 사용하는 거, 이런 거 작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이 에어프라이어, 변기보다 더 더러울 수 있다는 거 알려드렸고요. 확실한 청소법 소개했습니다. 해외 토픽에 보니까요. 4인 가족 모두 간암으로 사망을 했는데 공용으로 썼던 이것이 바로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바로 나무젓가락인데요. 나무젓가락을 사용하다가 간암으로 사망한 홍콩 일가족 사연이 공개됐습니다. 나무젓가락을 자주 세척하거나 또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어서 중국에서 4인 가족이 연쇄적으로 간암에 걸려서 사망한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일가족이 사용했던 이 나무젓가락은 장기간 곰팡이가 퍼져 있었고요. 이에 따라 1급 발암 물질인 아플라톡신이 증식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플라톡신은 주로 쌀, 옥수수, 땅콩 등의 곡식을 오염시키고 또 현재까지 알려진 곰팡이 독소 중에서 발암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따라서 장기간 발암 물질 섭취가 일가족의 간암을 발병했다는 분석인데요. 그래서 나무젓가락에 틈이 생기거나 갈라지면 반드시 버리고 새 것으로 교체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나무젓가락은 윗면에 무늬가 있을 경우에 반드시 그 무늬를 따라서 씻어야 꼼꼼하게 씻을 수 있다고 또 설명도 덧붙였는데요. 또 하나는 멜라민이나 플라스틱 젓가락은 열에 의해서 변형되기 쉬운 데다가 간과 신장에 해로운 물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뜨거운 국물에 담가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열에 강하고 또 쉽게 변형되지 않는 스테인리스 젓가락을 추천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나무젓가락이나 이 나무 숟가락처럼 나무로 된 주방 도구는 냄비나 플라스틱 바닥을 긁어도 흠집이 거의 나지 않기 때문에 사용이 더 편리하잖아요. 하지만 이게 세균 번식에 취약합니다. 나무 소재의 특성상 미세한 틈이 존재하는데 이 틈 사이로 음식물 찌꺼기가 쉽게 끼는 거죠. 맨눈으로 봤을 때 깨끗해 보여도 음식물 찌꺼기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요. 나무 도마, 이 표면을 제대로 세척하지 않을 경우에 틈새에 찌꺼기가 쉽게 쌓이고요. 나무 식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육류나 생선, 날음식이 닿았을 때 교차 오염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나무 식기를 주방 세제로 세척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물로 잘 헹궜다 하더라도 세제가 이 틈 사이에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올바른 세척 방법은 미지근한 물로 세척하는 것이고요. 베이킹소다 한 숟가락을 물에 풀고 부드러운 스펀지에 묻혀서 나무 식기를 살살 닦아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소량의 식초를 넣은 물로 나무 식기를 한 번 더 씻어내면 좋겠습니다. 이때 또 뜨거운 물은 금지라고 합니다. 반드시 미지근한 물로 헹구고요. 왜냐하면 나무가 뜨거운 물에 닿게 되면 틈이 벌어지는데 그 틈 사이에 잔류한 음식물이 또 쉽게 스며들기 때문이라고 해요. 세척만큼 또 중요한 게 건조인데요. 제대로 건조하지 않은 나무 식기에 곰팡이가 쉽게 번식하기 마련입니다. 마른 천으로 나무 식기에 묻은 물기를 잘 닦고요. 서늘한 그늘에 말리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가 요 나무로 된 도마나 젓가락이나 또 이 주걱이나 이런 나무로 된 그릇을 하나쯤 안 가지고 있는 집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요런 위험한 사항이 있다는 거 요거 잘 숙지해 두셨다가 주위 분들에게도 좀 가르쳐 주시고 해서 요 나무 사이에 끼는 이 곰팡이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 그래서 잘 씻고 또 잘 건조하고 사용해야 한다는 거 요거 중요하겠습니다. 요즘에 음식을 포장할 때도 그렇고 보관할 때도 그렇고 비닐봉지나 랩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뜨거운 음식을 담을 때면 이거 괜찮은 건지 가끔 걱정될 때가 있습니다. 또 뜨거운 국물이 얇은 비닐봉지에 2겹, 3겹 포장되어 있거나 또 랩에 쌓여 있을 때 혹여나 이 비닐 속에 환경 호르몬이 음식에 녹아들진 않을까 걱정이 될 수 있는데요. 비닐봉지에는 뜨거운 국이나 탕을 넣어도 의외로 안전하다고 하네요. 식품용으로 사용되는 이 비닐봉지, 국의 탕의 최고 온도가 한 100도 정도 내외로 봤을 때 일반적으로 포장할 때는 그 온도가 조금 아래로 떨어지게 마련이잖아요. 이럴 때 비닐에 국이나 탕을 넣어도 비닐은 녹지 않고요. 이 성분이 용출되진 않는다고 합니다. 환경 호르몬도 좀 우려하지는 않아도 괜찮다고 해요. 하지만 조리 후에 온도가 많이 올라가게 되는 튀김류는 지나치게 뜨겁기 때문에 이때는 비닐이 녹아들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랩은 위험하다고 합니다. 음식점이나 이런 대형 마트에서 사용하는 이런 업소용 랩, 약간의 유연성과 신축성이 있는 랩이요. 온도가 높거나 지방 함량이 많은 부분이 닿게 되면은 환경 호르몬이 검출된다고 합니다. 이 환경 호르몬은 생체 대사 장애를 유발하고요. 또 호르몬의 생리 작용을 교란시킬 수 있죠. 랩을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고기 국물, 갈비나 전, 이런 기름기가 많은 음식의 부분이 랩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지방 성분이 많은 부분을 랩에 싸서 보관하려면 가능한 한 저온에서 보관하는 게 좋고요. 랩으로 싸서 냉동된 음식은 랩을 좀 벗긴 후에 해동하고 조리하는 게 좋습니다. 이때 랩이 잘 벗겨지지 않을 때는 전자레인지에 아주 살짝만 해동해서 랩을 벗기고 조리하는 게 또 팁이 되겠죠. 전자레인지 조리할 때는 랩을 씌우지 않는 게 좋지만 꼭 필요하다면 랩이 식품에 닿지 않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또 공기가 통할 수 있도록 또 틈을 줘야 하고요. 과일이나 채소같이 지방 성분이 적은 게 랩으로 싸서 보관할 때 더 용이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걸 또 조심한다 해도 어느 순간 또 잊어먹고 의련히 이렇게 쓰게 되는 게 또 랩이거든요. 뜨거운 음식이나 또 기름진 탕 종류도 우리가 용기에 담고 국물이 흐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랩으로 한 번 더 싸는 게 이례적으로 우리가 포장하는 습관인데, 이런 거 작은 거 하나를 좀 조심하면 또 우리가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 이런 건강에 좀 나쁜 환경 호르몬을 덜 접할 수 있게 되니까요. 음식을 너무 꽉 담지 않는 거, 랩에 가능한 한 음식이 닿지 않게 포장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루를 따뜻하게 시작하는 마음 마사지. 오늘의 이야기는 침묵과 이해입니다. 어떤 부인이 수심에 가득 찬 얼굴로 어느 정신과 의사를 찾았습니다. 선생님, 저는 더 이상 남편과 같이 살기 힘들 것 같아요. 그 사람은 너무 신경질적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삽니다. 그 말을 들은 의사는 잠깐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병원 옆으로 가시다가 그쪽에 보면 작은 우물이 하나 있는데요. 그곳에 신비의 샘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 우물물을 통에 담아 집으로 들고 가십시오.
그리고 남편이 집으로 돌아오면 그 물을 얼른 한 모금 드십시오. 절대 삼키면 안 됩니다. 그렇게 실행한다면 아마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겁니다. 부인은 의사의 말대로 우물에서 물을 떠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늦게 귀가한 남편은 평소처럼 아내에게 불평불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전과 같았으면 부인도 맞받아쳐서 싸웠을 테지만 그 의사가 가르쳐준 대로 신비의 물을 입안에 넣고 물이 새지 않도록 입술을 꼭 깨물었죠. 그렇게 한참을 지나자 남편의 잔소리는 잠잠해졌습니다. 남편이 화를 낼 때마다 부인은 어김없이 그 신비의 물을 입에 머금었고요. 그것이 여러 차례 반복되면서 남편의 행동이 몰라보게 변해갔습니다. 남편의 신경질이 줄어들었고 아내에 대해 막 대하던 행동도 눈에 띄게 변해갔습니다. 부인은 남편이 변한 태도에 너무나 기뻐 의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러 갔습니다.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 신비한 셈이 너무도 효능이 좋더군요. 우리 남편이 싹 달라졌습니다. 의사는 부드러운 미소를 머금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남편에게 기적을 일으킨 것은 그 물이 아니고 당신의 침묵입니다. 남편을 부드럽게 만든 것은 그 침묵과 이해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루를 따뜻하게 시작하는 마음 마사지였습니다.